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시작과 끝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 모든 일의 마무리인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이다. 라는 명언처럼 저는 시작은 실패했지만 끝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분투해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끝맺음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된 건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고요. 남편과 저는 동네 맛집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여럿이서 모여 서로 좋아하는 맛집을 공유하고 함께 탐방을 하고 다니는 모임인데요. 남편과 저는 음식 취향과 입맛이 딱 맞아서 빠르게 친해졌죠.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가 서로의 마음이 맞아 연애를 시작했고 2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남편은 성실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남편의 그런 야망 있는 점이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었죠. 음식 취향만큼이나 다른 모든 게 다 잘 맞았던 저와 남편 사이에 착한 아들과 똑똑한 딸, 이렇게 두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아이들이 태어난 만큼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가정주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일 욕심이 많은 남편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집에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의 희생에 고마워했어요.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고 다정한 남편, 가정적인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항상 말했죠. 저와 남편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평화는 딱 5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공든 답은 무너지지 않지만 기울어지긴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비상시국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가 끝내 부도 위기까지 갔죠. 혼자 어떻게든 책임지고 수습하려던 남편은 늘 야근으로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늘 기운도 없고 근심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그저 지켜보는 저도 괴롭고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하루하루 남편의 사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정말 그 고민만 하면서 살았네요. 그때 전 종종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푸념을 했었고 그 사정을 들은 아버지가 선뜻 당장 급한 불 끄라고 2억을 빌려주셨죠. 아버지는 평소 사업에 열의를 보이는 남편을 성실하다고 칭찬하셨거든요. 딸과 사위가 비상시국으로 힘들어하니까 큰 돈을 빌려주신 거죠. 정서방, 일단 이걸로 급한 일부터 마무리 짓게. 나중에 다시 상황 나아지면 그때 천천히 갚어.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같이 한심한 놈한테 제가 미정이도 고생시키는데 정말,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허,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 자네한테 다 받을 테니까. 자네 성실함은 내 딸도 믿고 있고 나도 믿어. 금방 좋아질 거야. 힘들 때 앞뒤 안 가리고 돕는 게 그게 가족이야.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말게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내민 도움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꼭 갚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한 줄기 비치자 동아줄과도 같은 아버지에게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죠.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할 거다. 장인어른하고 당신이 나 믿어준 만큼 정말 어떻게든 해내서 장인어른이 빌려주신 돈 싹 다 갚을 거야. 그래, 당신 잘할 거야. 우리 열심히 살자. 하지만 아버지의 도움에도 크나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은 정말 급한 불만 껐을 뿐 기운 남편의 사업이 원상복구되진 않더라고요. 빌린 돈으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남편은 더 좌절했고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술로 당장의 아픔을 잊으려는 행동이 문제가 된 거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함께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저와 아이들을 때리진 않았지만 물건을 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신용을 하고 가끔 때릴 것 같은 신용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잘못하다간 저 사람이 치는 벽과 던지는 물건이 나와 아이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죠. 당신 또 술 먹었어? 어떻게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당신 건강도 생각 안 하고 집에 있는 나나 애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아, 진짜 시끄럽네. 야, 이년아,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셔? 내가 술이라도 마셔야 숨통이 트이는데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나한테 죽으라는 거지. 어? 죽으라는 거. 하여튼 마누라나 애들이나 도움 하나 안 되고 그저 돈만 잡아먹고 잔소리만 해대고. 아유, 내 팔자야. 뭐? 당신 말 다 했어? 그리고 무슨 년? 당신 나한테 이제 쌍욕까지 해? 술 들어갔다고 내일 되면 후회할 만한 말 함부로 하지 마. 후회? 내가 후회를 왜 하냐? 아, 후회할 게 있긴 하지. 너 있는 이 빌어먹을 집구석에 다시 들어온 거 후회한다.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은 주워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하고 다시 집을 나갔어요. 저렇게 상처되는 말은 다 해놓고 다음 날이면 그저 기억 안 난다고 우길 뿐이었죠. 술이 원수라는데 술은 그저 핑계일 뿐 진짜 원수는 사업 어렵다고 가족에게 꼬장이란 꼬장은 다 부리는 남편이 딱 원수 같았죠. 남편은 폭력적일 뿐 아니라 뻔뻔해지고 염치까지 없어졌어요. 쉬는 날 소파에 앉아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남편이 웬일로 친정아버지 안부를 묻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장인어른이랑 연락했어? 아버지? 아니. 아이, 당신은 딸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안부 연락도 안 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번 주엔 따로 연락 안 드렸는데 저번 주엔 했다. 그래? 좀 어떠시다고 해?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 딱히? 왜 그래? 아버지한테 뭐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사위가 장인어른 안부 궁금할 수도 있지. 너도 딸이면 매일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인사라도 해. 자식도 자식 나름이야. 같은 자식이라도 예쁜 짓 하면 더 마음이 가는 거라고. 그래야 나중에 또 도움받고 그러지. 도움이라니, 당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다. 말 나온 김에 묻자. 장인어른 여윳돈 더 없으시대? 너 뭐 아는 거 없어?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돈을 더 빌리려고 하는 거야? 2억도 아직 한 푼도 갚지도 못했는데. 갚을 돈이 생겨야 갚지. 야,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여윳돈이 좀 생겨야 그걸로 돈을 벌고 하는 거지. 네가 사업을 몰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이제 돈 없어. 2억이다 2억. 그렇게 큰 돈 우리 빌려주신 건데 또 바래? 아버지한테 절대로 돈 얘기 꺼내지 마.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궁금한 건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라 통장 잔고였습니다. 한 번 도움받고 나니 아버지가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또 금전적인 도움을 원하는 남편. 그렇다고 남편이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생일 때 또 어디서 술을 먹고 뻗은 건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저랑 아이들만 친정에 가서 축하해드리고 밥을 먹고 왔네요. 생신이라고 아버지께 전화 한 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 오기 전에 애들 아빠가 전화 한 통 했어요? 아버지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아니. 정서방 오늘 일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었니? 바쁘니까 전화할 틈도 없겠지. 왜? 너희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친정 아버지에게 돈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못 박은 이후로 남편은 더욱 삐뚤어졌습니다. 니들 구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포자기한 건지 몇 개월 동안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가져왔네요. 전 어머니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돈 조금 빌리고
단기 아르바이트 찾아서 애들 어린이집 가고 나면 일해서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남편이 남는 시간에 애들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당신 쉬는 날에 내가 주말 알바라도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말엔 애들 좀 봐주면 안 돼? 뭐? 네가 무슨 일을 해? 네가 알바로 벌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럴 바엔 애들이나 잘 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쓸데없는 생각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생활비도 못 주잖아. 애들을 무슨 돈으로 보라고. 그래서 내가 생활비 안 준다고 시위하는 거야? 밖에서 네가 돈 직접 번다고? 어? 야, 그럴 거면 내가 살림할게. 네가 돈 벌어.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무슨 말을 해도 잔뜩 꼬아서 들으니까 싸움을 피하기 위해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됐죠. 본인 입으로는 투자자를 만난다, 동업자를 만난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저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마디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라. 지금 내가 너네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고작 하는 게 잔소리뿐이냐. 이러면서 난리를 부렸죠. 남편도 지쳤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치는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한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회피하는 듯 결혼 생활을 근근히 이어왔어요. 그래도 입에 풀칠하며 조용히 살아왔는데 그건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밖에서 투자자 만난다고 돌아다니던 남편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 거였죠. 그냥 빌린 거면 다행이게요. 투자라는 명목으로 5천을 빌리면 6개월 뒤에 6천으로 갚겠다는 사기까지 쳐서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성실하던 남편이 친구들 등쳐먹다가 고소를 당하다니요. 제가 반한 남자는 정말 없던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사는 게 힘들어지니 사람이 바뀐 걸까요? 저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애들이 교도소 면회로 아빠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싶었죠. 전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언을 구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알려 저와 남편을 친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이 사태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대화 내용은 점점 격해졌고 그저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남편의 태도에 아버지가 크게 노하셨어요. 이게 다 일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다 오해고 풀 수 있다고요. 장인어른한테 불려와서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구만. 자네, 내가 밖에서 사기나 치고 다니라고 2억 빌려준 줄 알아? 어? 장인어른, 솔직히 요즘 2억이 어디 돈인가요? 그 2억으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인어른 딸하고 손주들 먹여 살린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장인어른, 저 지금 좀 힘들다고 무시하시나 본데 저 금방 도로 일어설 겁니다. 뭐?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은 거 살려놨더니 무엇이 어째? 자네 이렇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네 마음대로 살 거면 내가 빌려준 2억 그거 당장 돌려놔.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지금 당장 갚으라고. 남편의 배은망덕한 말에 아버지는 크게 노하시고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한 말이 진짜 가관이었죠. 언제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더니 화 좀 나셨다고 바로 갚으라고 하시고 참나 이게 장인어른이 말한 가족이라는 겁니까? 네, 갚으면 되잖아요. 갚으면. 근데 그 돈 갚으면 장인어른 딸하고 손주들이 배 고른 거예요. 아세요? 어쩌면 그 돈 갚느라 집까지 팔아야 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저랑 같이 사는 딸하고 손주들까지 고생시켜야 직성이 풀리시겠냐고요. 자네, 지금 내 딸하고 손주로 협박하는 거야? 어디서 되먹지 못한 짓을 하고 있어? 이제는 아버지에게 협박까지 하는 남편.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전 남편과의 결혼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의 조롱과도 같은 말에 그저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그 광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고 전 마음 먹고 입을 열었어요.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돈이나 갚어. 뭐? 귓구멍이 막혔어? 우리 아버지 돈 갚으라고. 저의 이혼 선언에 남편은 크게 당황해 말까지 더듬더군요. 무슨 배짱인지 제가 본인과 갈라설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했나 봅니다. 지가 뭐라고 멍청하게 어버버거리는 남편에게 쐐기를 확 박아버렸죠. 내가 이혼 소송 걸고 재산 분할 신청까지 할 테니까 그 돈 받으면 바로 우리 아버지 돈부터 갚아. 그걸로 택도 없을 테지만 당신 말대로 금방 사업 일어설 거니까 어렵지 않겠다. 그치?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지금 내가 장인어른하고 싸우니까 홧김에 하는 소리잖아. 전혀 아닌데? 착각하지 마.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버틴 거 애들 보고 버틴 거야. 당신한테 미련 한 톨도 없어. 당신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2억 어떻게 갚을지 그 걱정이나 해. 그래, 미정아. 잘 생각했어. 미정이 아버지랑 내 생각도 미정이랑 같아. 자네같이 은혜 모르는 사람 우리도 사위로 가족으로 미련 한 톨 없어. 전 일에 자부심 있는 남편의 모습이 좋아 결혼을 했던 건데 그건 자부심이 아니라 아집이고 그저 허상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5년을 채우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인간과 남남이 되니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갑자기 혼자 된 게 두렵긴 했지만 이젠 집안에서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앞으로 더는 나빠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화물차를 운전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새벽 운전 중에 졸음운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저희 집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어머니도 저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10여 년을 몰던 화물차는 폐차 수준으로 박살이 났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죠. 다 찌그러진 차에서 건진 건 아버지가 백미러에 걸어놨던 저와 손주들의 사진이 담긴 열쇠고리 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커다란 기둥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뽑힌 기분이었습니다. 절대로 메꿔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거죠. 아직도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거칠거칠하지만 따뜻했던 온기가 느껴지고 아버지가 미정아, 권미정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 못해드린 게 너무 많고 오히려 받은 것뿐인데 이렇게 가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한 뒤에 아버지는 손주들 간식이나 장난감이라도 본인이 사주겠다고 더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아버지에게 괜한 부담만 지어드리고 마지막에 자식이라고 한 짓이 이혼이고 사람 보는 눈 하나 없어서 못 볼 꼴만 보여드린 거라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나마 어머니께서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시게 준비하자고 저를 다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 날 제일 보기 싫은 인간이 나타나 제 속을 더 뒤집어 놓더군요.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이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건지 장례식장에 왔었습니다. 꼴의 사위였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향도 꼽고 절도 하는데 그래 너도 사람 새끼긴 하구나 싶었죠. 전 남편은 바로 가지도 않고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계속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빨리 보낼 생각이었어요. 제가 앞자리에 앉자 소주를 들이키던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아니 이게 무슨 개 뼈다귀 같은 소린가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고 원하는 게 있어서 온 것뿐이었어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대묻자 전 남편은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뭐? 제정신이야? 그 말 하려고 왔니?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네가 뭐 믿고 애들 키우면서 살 건데 고집 부리지 말고 다시 합쳐. 야, 걱정하는 척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왜 못 살아? 나도 너 만나기 전까지 일하고 돈 벌었어. 당신 알량한 사업하는 거 도와준다고 그만둔 거야. 헛소리 할 거면 그냥 가. 우리 아버지 보내드리는 곳에서 부정이나 타게 하지 말고. 너 애들 생각은 안 하냐? 애들 애비 없이 키우고 싶어? 어? 애비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냐고. 나도 애들 생각해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애들 없으면 나도 이런 수고 안 해.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마. 어차피 효과도 없어. 그리고 밖에서 돈 빌리고 다니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게 만드는 아버지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니, 그냥 그 꼴 안 보고 아버지 없이 사는 게 100배 나아. 말 한번 정 떨어지게 하네. 야, 그러는 넌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나마 나라도 되니까 너 데리고 살았지. 네가 집에서 애 보는 거 말고 한 게 뭔데? 그리고 너같이 경력 단절된 아줌마 누가 써줄 것 같아? 너 나 없이 못 살아. 정신 차려. 전 남편은 애들과 경제적 상황을 들먹이며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협박하는 듯 했지만 솔직히 제 눈엔 아주 처절하게 구걸하는 걸로만 보였어요.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면서 발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구차할 수가 없더군요. 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너 예전에 사장님 소리 듣던 거 못 잊고 소생도 안 되는 그 사업 붙잡고 있는데 그 시절 다 지났어. 너 절대 지금 정신머리로는 다시 사업 못 한다고. 알아들었으면 빨리 가. 참나,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헛소리야. 네가 집에서 애들만 키우니까 뭘 모르나 본데 이게 다 다시 뛰어오르기 전에 도움닫기나 다름없는 거야. 넌 그래서 사업의 사자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냐? 어? 야, 도움닫기로 뛰려다가 발목 부러져. 다 사근뼈로 뛰어오르긴 뭘 뛰어올라. 네 주제나 좀 파악해라. 전 남편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저 술만 마시더니 갑자기 푸후후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단단히 돌았구나 싶었지만 전 남편은 정말 뜻밖의 말로 사람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야, 그래. 그래도 장인어른이 가시는 길에 나 도와주고 가시는구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생각을 해봐.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까 그 돈 안 갚아도 되잖아. 잘난 장인이 사위 한번 살려주려고 빨리 가셨나? 이야, 정말 은인이다, 은인이야. 나한테 돈만 빼가려는 찐득이, 아니, 거머린 줄 알았는데 아주 은인이라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실 웃는 전 남편은 박수까지 치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순간 저 자식 앞에 놓은 소주병을 깨서 저 웃는 낯짝에 들이밀고 싶었어요. 전 이곳이 아버지 장례식이란 사실도 잊을 정도로 화가 나서 전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머니가 달려나와 절 말리셨고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은 구경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죠. 다른 사람들이 전 남편을 끌어내 내쫓았고 전 그때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분해 죽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다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해서 그런 것 같고 나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 인간 아버지 돈 갚을 생각도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 이제 어떡해요, 엄마? 서러움에 사무쳐 우는 저를 달래던 엄마는 굉장히 차분해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머니라도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셨던 거겠죠. 어머니는 저를 다독이면서 말하셨어요. 미정아, 일단 아버지부터 잘 보내드리자. 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일단 정신 차리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자. 그러고 나서 해결하자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는 어머니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저까지 다 괜찮을 거란 믿음이 생겼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그저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말만 해주시면 정말 모든 문제가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이게 부모님들의 힘인가 할 정도로 효과가 대단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시험을 못 봐도 지금 못 본 걸 활용해서 다음에 조금이라도 잘 볼 수 있다. 실패를 오히려 이용해야 한다. 이 말로 힘을 주셨죠. 심지어 제 결혼식 당일에도 제 손을 잡고 식장으로 나가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조금이라도 힘들면 우리한테 와라.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네 집이니까. 라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나이가 들던 아이를 낳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커다란 그늘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나 제 실수에 관대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쉽게 약해질 순 없었습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걸었습니다. 다정하고 늘 아내와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 아버지. 나중에 만나서 부끄럼 없게 잘 보내드렸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도 납골당에 잘 안치시킨 후에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챙겨 나오셨죠. 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비장한 얼굴이실까 궁금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전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댁으로 안내하라고 하셨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시댁에?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신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그저 잠자코 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전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갔죠. 전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고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래 몸이 안 좋으신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전 연락도 안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쳐들어갔죠. 갑작스런 방문에 전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까지 놀라서 현관앞까지 나와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전 남편이 현관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죠. 아니 미정아, 웬일이냐? 사부인, 무슨 일로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아들 만나러 왔는데 많은 시간 안 뺐을 테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니 도영이한테 어떤 일로?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신데요? 마음 먹고 간 장인어른 장례식에서 그렇게 쫓아냈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요? 시아버지도 일어서 계시는데 전 남편은 거만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개만 까딱거리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쎄 빠지게 돈 벌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본론만 말할게. 내 남편한테 빌려간 2억 당장 갚아야겠어. 빌려준 사람이 살아있어야 저도 갚죠. 돈 갚을 사람이 뒤졌는데 제가 어떻게 갚습니까? 저도 돈 갚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저 그렇게 경우 없는 놈 아니에요. 돈을 빌렸으면 응당 갚아야 하는데 빌려준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걸 갚아야 할 증거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도영아, 너 돈을 빌렸다니 네 장인한테 돈을 빌렸었니? 아버지는 잠자코 계세요. 빌린 것도 아니에요. 저 힘들 때 도움 주신 거지.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2억을 그냥 준 돈 취급하는 전 남편의 모습에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저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아예 철판 깔고 2억을 꿀꺽하려는구나 싶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 부들거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군요. 저도 전 남편도 어머니가 꺼낸 노란 봉투를 영문 모르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 안에서 종이를 몇 장 꺼내 남편 쪽으로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글을 읽기 시작하셨죠. 채무자 정도영은 채권자 권원중으로부터 금 2억 원을 2022년 1월 20일자로 차용하며 원금을 2025년 4월 20일까지 일괄 변제하겠습니다. 원금을 위변제의 기일까지 채권자에게 갚지 못할 경우 연 12%의 지연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정도영, 채권자 권원중. 이거 기억하나? 채무자 정도영 씨?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꺼낸 문서는 아버지와 전 남편 사이의 차용증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읽은 증서 내용에서 확실하게 전 남편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석자가 들렸죠. 시아버지는 증서에 있는 2억이란 단어에 놀라시고 전 남편은 몰랐던 차용증의 존재에 놀랐습니다. 핏발이 선 눈으로 차용증에서 눈을 못 떼는데 저는 혹여라도 남편이 채 가서 찢을까봐 어머니 손에서 차용증을 가져와 봉투에 고이 넣었습니다. 전 남편은 눈앞에서 모습을 감춘 차용증을 보며 입맛을 다셨고 곧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장모님이 모르시나 본데 그거 그냥 형식상 작성한 거예요. 장인어른도 제가 진짜 갚아야 한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하도 감사해야 하고 뭐라도 하고 싶어 하니까 장인어른도 마지못해 그럼 문서 한 장 만들어 놓자. 이래서 그냥 적은 거예요. 거기 이자도 제가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냥 웃어 넘기셨다고요. 무슨 그걸로. 아니 그걸 왜 장모님이 가지고 계세요? 네? 어디서 나셨어요? 미정이한테 자네가 돈 받아놓고도 일 잘해볼 생각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다닌다는 소리 듣고 미정이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어. 그래, 미정이 아버지도 처음엔 받을 생각 없었겠지. 근데 자네 하는 꼬라지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 사람도 안 되겠다 생각한 거야. 미정이가 자네랑 이혼만 하면 바로 받아간 2억 갚게 하려고. 미정 아버지가 옛날부터 떠나기 전까지 그저 미정이 앞날만 걱정했어. 자네는 그 마음 이용해서 2억 받아먹고 모른 척 입 닫으려고 했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자네가 그렇게 찾던 증거인 차용증도 있으니까 돈이나 갚아. 아 정말 그냥 쓴 거라니까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제가 돈 갚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돈 다 본인 딸하고 손주들 입고 먹는 데 쓰인 걸 아시니까요. 장모님, 돌아가신 장인어른 뜻은 지키셔야죠. 네? 야, 우리 아버지 들먹이지 마.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참으신 거야. 내가 너랑 남남 된다고 하자마자 그 마음 싹 접으셨어. 어디서 돈 갚기 싫다고 우리 아버지 뜻을 들먹여? 네가 사람이야? 미정아, 나랑 애들 먹이고 입혔다고? 너 장난하냐? 너 몇 개월은 나한테 생활비도 안 줬어. 그거 잊었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애들이랑 버티고 살았는데 너는 아버지 돈 2억 밖에서 신나게 까먹었잖아. 더 이상 대가리 돌리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돈이나 갚아. 전 남편은 말도 못하고 연신 얼굴만 쓸어넘기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차용증을 정말 형식적으로만 썼다고 여겼다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정도로 우리 가족을 호구로 봤구나 싶어서 속이 더 문드러졌습니다. 집안은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후에 정막만 감돌았죠. 그때 시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 건 전 남편인데 시아버지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도 놀라서 엉거주춤거리며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다 자식 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순 저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키운 부모 잘못입니다. 먼저 가신 사돈께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절 원망하세요. 아버님. 어머님에게 몸을 숙여 용서를 구하는 시아버지의 앙상하게 남은 등뼈를 보니 착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를 일으키시며 말하셨죠. 이러지 마세요, 사돈어른. 사돈어른 잘못이 아니에요. 저랑 미정이 둘 다 사돈어른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도움 받아놓고 고마운 줄 모르고 설치다가 발등 찍은 사람 잘못이지요. 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독이자 시아버지는 숙인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영이 애미 보내고 생명보험금으로 나온 돈
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돈 달라고 했을 때도 안 주고 제가 아내 목숨줄처럼 쥐고 있던 돈이에요. 비록 5천만 원뿐이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제 못난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거 부모로서 갚게 해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명보험금으로 아들놈의 빚을 갚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와 전 시아버지가 아니라 전 남편에게만 받을 생각이었지만 시아버지는 한사코 본인이 일정 금액이라도 갚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셨죠. 그게 부모 마음인 걸까요? 자식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본인 등에 짊어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못난 자식은 다 늙어 아픈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정신이 빠져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남편에게 차용증에 적힌 변제 날짜가 이미 지났으니 빠른 시일 내로 이자까지 싹 안 갚으면 고소에 들어가겠다고 경고를 한 뒤 시댁을 나왔습니다. 계속 버팅기는 전 남편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까지 갔고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전 남편 놈 그 인간 정말 끝까지 사람 질리게 하는 게 어차피 압류한 재산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이혼 전에 채무로 사기친 게 걸려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엔 돈 갚기 싫어서 깜방 갔다고 거짓말을 친 건가 했습니다. 그 자식의 전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전 사기 이력이 쌓여서 콩밥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 자식이 죽기 전까지 아버지의 돈을 다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수감자들에게도 각종 소송이 가능하기에 그 자식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세상의 맑은 공기 맞기도 전에 재판 서류들로 더 숨막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도 전에 채권으로 발목을 붙잡아서 아주 피 한 방울 다 짜낼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희 아버지의 순수한 호의를 악용한 그 자식에게 10원짜리 하나라도 받아내야 조금이라도 억울한 우리 아버지 마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그걸 받아야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전 남편만 시아버지에게 못난 자식이 아니라 저도 저희 부모님께 못난 자식이니까요. 결혼했으면 잘 살던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낮아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고생만 시켜드린 제가 전 남편보다 나은 점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 위해 어머니에게 차용증까지 맡겨두시고 어머니도 그 차용증을 잊지 않으시고 절 도우셨는데 정말 딸로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저 정말 한심하죠? 이후로도 제가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못 보내드리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미정이 너는 너희 아버지가 네 마음도 모를 것 같니? 세상 어느 누구보다 네가 죄송스러워하는 거 나랑 너희 아버지가 잘 알아.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너한테 미안하고 부모는 그저 영원히 비빌 언덕이고 기댈 나무야. 네가 우리 실망시킨다고 부모가 돼서 널 안 사랑할 것 같니? 네가 뭘 하든 세상에 네 편은 나랑 너희 아버지야.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 자루에 품이 든다고 저희 부모님이 절 위해 하신 공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겐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은혜인데 남편 놈이 꿀꺽 먹고 입 닦은 돈만은 어떻게 해서든 되찾고 싶었고 되찾을 겁니다. 분명 제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된 결혼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돈을 싹 찾고 나면 그나마 끝맺음이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저 둘 다 혼자가 됐었는데 다시 둘이 된 거죠. 아직은 지인 소개로 다니게 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지만 천천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해요. 오랫동안 경력이 끊겼지만 이 넓은 세상에 제가 제 자식들과 먹고 살 수 있는 일 하나쯤은 찾을 수 있겠죠. 나이 많은 저희 아버지도 끝까지 저희를 위해 일을 하셨으니
저도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해야죠. 제가 뭘 어떻게 해도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걸 다 갚지는 못할 겁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부모님께 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 아버지는 하늘에서 절 봐주실 테지만 전 제 옆에 계신 어머니에게만이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주려고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후회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지나고 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아니까요. 슬프게도 부모님의 죽음은 남은 자식들에게 끝까지 지울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가르침까지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딸로서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좋은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난다면 아버지가 절 자랑스러운 내 딸 권미정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날이 꼭 왔으면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매일 소중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